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환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문 파트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물가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견조한 고용보다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고용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1월 CPI 나오고 그러고 나서 환율도 뛰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1월 CPI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나 저는 내용 면에서 보면 기존의 하락 추세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는 주로 전월비 상승률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월비 상승률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했던 게 일단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미국의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약간 반등했던 게 영향을 미쳤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임대료 쪽이었는데 렌트비가 임대료에 대한 비중이 이번에 벤치마크를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중치가 오히려 높아진 거예요. 현재 1년 동안에 한 번 조정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조정하는데 그 벤치마크의 조정치가 조금 이번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면 임대료의 영향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이 임대료는 사실 실제 신규 임대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반영을 안 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에는 좀 늦게 반영이 되냐? 그건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 때문인데 미국은 실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전체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당신이 자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로 거주할 때 얼마의 임대료를 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설문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가 거주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자가 거주자는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대신 자기 집값에 좀 의거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하는데 그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설문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대략 시차를 생각할 때 현재 임대료는 올해 초까지는 상승하는 것으로 물가에는 반영이 되고요. 하지만 한 3월 정도 4월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물가에는 하방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료 가중치가 올라간 데다가 물가는 앞으로 임대료가 떨어지는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향후에 물가가 오히려 많이 안정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임금도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이나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볼 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지표였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월 CPI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은 좀 약간 덤덤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아시아권 시장이 어제 아주 급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제 빠진 것보다 더 반등을 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CPI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까? 현재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데이터는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상 무엇이 우리가 심적으로 가장 의지해야 되는 지표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세가 계속 될 거냐 이게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꺾인 건 맞는데 과연 이 꺾인 게 계속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돼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하락세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락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믿고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고 그나마 경기가 많이 죽을까가 걱정이었었는데 연준의 태도나 경기 상황 지표를 보아하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쪽은 좀 좋게 반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이유가 달러가 세져서 그렇습니다. 달러가 세지면 미국 아닌 나라들, 미국이 아닌 미국 외 국가들은 마치 금리가 올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긴축 효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미국 외 지역들은 좀 덜 좋은 상황으로 주식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미국 아닌 비미국하고는 좀 따로 떼서 봐야 되겠네요. 미국은 달러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크게 상관을 안 받는데 미국 외 지역은 달러가 약해지면 부양 효과가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파트장님께서는 현재 시장에서 명목 중립금리 하락에 베팅하라 이렇게 네. 조언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적정한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노인분들이 격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그 나라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결국 물가와 성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내서 통닭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은행 이자가 있을 거고 통닭의 매출이 있겠죠.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가 좀 높아도 파는 통닭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약간 퉁 쳐지면서 부담이 금리가 높지만 부담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물가가 지금처럼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럼 통닭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안 낮추고 계속 금리가 위에 있으면 이 통닭집 가게는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적당히 이거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낮춰줘야 전반적인 물가와의 중립금리 수준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의 물가가 고점 9.1에서 지금 6%대 그리고 앞으로 5%대, 4%대까지 떨어질 텐데 그에 맞춰서 금리도 명목금리도 낮춰야 미국에 적당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채권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절대 금리는 그래도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고점에서는 떨어졌지만 절대 금리가 높을 때 좀 긴 채권으로 사 가지고 있으면은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예. 근데 지금 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냐 이러면 네.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좀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채권 매수 기회가 있는 겁니까? 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망설이시는 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네. 이거 금리 인상 끝나고 들어가야 돼서 그럴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타이밍을 재지는 마시고 금리 반등세 자체가 최근에도 좀 있어서 현재 레벨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시중에 자금이 지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결국은 채권을 사야 되는데 장기 채권은 좀 비싸서 못 사다가 네. 이게 MLF 같은 단기 채권 쪽으로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네들이 장기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준금리 한두 번 인상의 꼭지를 찾으려고 주식도 그렇지만 너무 바닥을 찾으시려다가 기회가 지나가면 이제 못 사듯이 채권도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레벨이면은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채권 수익률이 주식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연간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폭과 주식이 상승하는 폭을 봐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주식과 채권을 둘 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둘 다 좋으면 보통은 주식이 더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국내 증권사 중에서 코스피에 대해서 좀 가장 상방을 높게 보는 하우스고 환율이 특히 이제 12월에 1,250원을 하회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올라왔지만 예. 추세 자체는 저희가 환율은 아래쪽, 달러 약세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중간 선거도 있었는데 중간 선거 끝나고는 주식이 또 늘 좋고 환율이 하락세일 때 또 주식이 좋기 때문에 한국의 밸류와 최근에 주주가치 환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채권도 당연히 괜찮은 성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CPI도 그렇고 1월 고용 지표도 그렇고 미국에서 나온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뜨겁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1월만 해도 연준이 3월, 5월 정도 길어야 5월까지 해서 네. 두 번 정도 베이비 스텝 밟고 끝날 거다 예상을 네. 했는데 네. 이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네. 나오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한 달만 해도 바뀌는 거고 네. 최근에 지표가 한두 번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보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히 이제 물가와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계절 조정치나 벤치마크 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좀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새벽에 소매 판매도 잘 나왔지만 작년 말에 나빴던 게 갑자기 1월 달에 좋을 이유라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계절 조정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이 지표는 이런 어떤 조정 효과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그달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또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되고 나서 뭐 그때 원망해봐야 이제 자기가 손해 본 건 누가 메꿔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굉장히 소폭성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주로 뭐 진로우라고 하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제 기관이 따로 있는데 얘네들은 매달 계속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임대료를 산출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 있는 품목들만 모아서 전체적인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속보성으로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를 좀 더 참고하셔서 최근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인디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취업을 좀 알선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는 최근에 고용을 계속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뜨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좋은데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이런 지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봤을 땐 종합적으로 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뜨거워진 것처럼 혹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것처럼 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단순히 듭니다. 뭐 헤드라인으로 발표되는 것만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네. 그 이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네. 하지만은 시장은 네. 그런 헤드라인 물가지표 나온 거에 따라서 확 뒤집어지고 막 맞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 받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뚝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정말 잘하면 마켓 수익률 가시는 거고요. 근데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1초 단위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마켓을 좀 하회하게 됩니다. 뒤쫓아서 가기 때문에. 반면에 자기 뚝심을 지키고 가시는 분들은 요 분들처럼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면서 가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맞았을 때 나중에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투자는 사실은 어떤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의 요소라고 좀 생각하는데 좀 뭐랄까요 돌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심리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당초 그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로 봤는데 그렇죠. 2월 들어서는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모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저희도 올해 달러 약세를 보고 있고 다들 이제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달 정도에 보고서를 통해서 달러가 중간에 좀 반등할 리스크가 꽤 크게 있다. 최근에 달러가 이제 강해지고 환율이 올랐던 배경은 일단 유럽이 달러 반대쪽에 있는 가장 큰 어떤 일종의 측정 도구, 자 같은 거거든요. 달러를 측정하는 게 이제 유로인데 유로화가 최근에 좀 약해졌던 게 예. 달러를 밀어 올리는 영향이 있었고요. 그게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미치죠?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의 크기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라는 게 변해버리면 물건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달러의 가치를 재는 자는 유로거든요. 그 유로가 이제 가치가 좀 변했다는 거. 또 하나는 마침 같은 타이밍에 미국의 지표가 상당히 이제 좋게 네. 나오면서 금리가 미국이 더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 저는 이러한 게 보통 당분간 좀 재료가 없거든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수가 있고 제가 두 가지 좀 중요한 그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럽의 통화 정책이 지금 약간 첫 발을 비둘기 쪽으로 뗄랑말랑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가. 네. 만약에 유럽이 이 통화 정책을 왜냐하면 유럽의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오늘 이제 영국의 물가도 상당히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고 이게 후행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미칠 텐데 유럽이 통화 정책을 만약에 정말 제대로 완화적으로 간다. 그럼 달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밀려서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미국의 재정 관련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시끄럽게 네. 진행될 리스크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있습니다. 요게 시끄럽게 돼서 만약에 2011년처럼 미국의 뭐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이자 지급을 하루 이틀 뭐 밀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고는 미국이 쳤지만 네. 달러가 세지는 현상이 이제 오히려 발생하거든요. 달러가 더 세지는. 2011년에도 사실은 다들 감론을 막 했는데 결국 달러가 세졌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그것이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금융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죠. 키신저가 얘기를 했듯이 예. 그런 점에서 달러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달러 강세가 예. 작년에 경험했던 킹달러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작년 말에는 워낙에 미국이
물가가 높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적인 태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달러 강세가 아주 무섭게 나타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연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수출을 잘하던 기업들이 작년에 수출이 그렇게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원유는 수입해야 되고 수출은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이래서 막 이중고를 겪으면서 달러가 이제 급반등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연준이 뭐 그 정도로 물가를 높아서 금리를 인상할 정도는 아니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좀 그때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크레딧 리스크도 좀 없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정도까지 뭐 1,400원 넘는 수준까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1,300원 정도까지나 혹은 그걸 약간 상회하는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서 잠깐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주장하는 편이에요. 저희 하우스가 특히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하론이 뭐 2분기 내지는 특히 3분기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금리가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다른 재료보다 가장 강한 재료가 연준의 그렇죠. 금리 정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약달러는 올해 중으로는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 다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입니다. 자,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